자, 이제 벌써 마지막 단원인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별말은 못하겠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드리고 여러분 할 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단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룰 건 아니고요. 중요한 내용들,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만 주요해서 다루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직접 확인해 보시고 공부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경제통합 이해. 경제통합의 의미, 경제적 이해관계가 깊은 다수의 국가가 공동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결성한 경제적 통합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효과는 무역을 창출한다. 무역을, 그러니까 원래 무역 안 하던 국가가 무역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고 원래 무역을 하던 국가가 있겠죠. A국이랑 원래 B국이 했다면은 이 경제통합을 통해서 A국이랑 C국이 이제 무역을 하게 되는, B국에서 C국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고, 금융 경제 그래 배웠었을 거예요. 생산 규모의 확대에 따른 생산비 절약 또는 수익이 향상되는 효과.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그래서 값이 싸져가지고 효율적이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 가능하다. 이런 효과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 꼭 문제에서 이제 가끔씩 기억, 니은, 디귿, 선지로 이런 게 물어봅니다. 창출이 됐냐 전환이 됐냐. 그래서 이 차이를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경제통합의 형태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비발라사의 분류에 의한 발전 단계별 경제통합인데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스텝 5 가면서 한 칸씩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었던 거에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예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자유무역 협정 FTA부터 보겠습니다. FTA 같은 경우는 역내 관세 철폐인데 역내가 그럼 뭐냐? 여기 A 국가와 B 국가가 있어. 그리고 얘네끼리 만약에 FTA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은 이 국가 FTA에 맺은 국가는 역내가 되는 거야. 여기 안에는 역내. 그리고 여기 밖에는 역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 C국 같은 게 있겠죠. 뭐. 그래서 이 네 국끼리 관세를 더 이상 부과하지 않겠다. 자유무역 협정이 그런 내용입니다. 역내 관세 철폐. 그리고 예시가 이렇게 위에 써 있고요. 이런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텝 2 관세 동맹이라는 게 있는데 관세 동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 철폐에 더불어서 또 추가로 하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 여기. 그러니까 원래 A국과 B국이 5%씩 이제 관세를 붙이고 있었어요, 서로. 근데 이제 FTA를 맺게 되면서 자유무역 협정을 맺게 되면서 이 5%가 사라진 겁니다. 5%가 사라지고 A국이 원래 C국에게는 10%를 매기고 있었고 B국이 이제 C국에게는 5%를 매기고 있었으면은 이 관세 동맹을 체결하는 순간부터 역의 공동 관세가 부과되거든요. 그 뜻은 무엇이냐? B국과 C국, A국과 C국끼리의 관세가 동일해진다는 거예요. 둘 다 15%로 동일해지거나 아니면 5%로 동일해지거나 아무튼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역외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네 둘이 한 국가로 이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국가와의 관세가 똑같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몇 시간째 찍고 있어가지고 목이 많이 나갔어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공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내 생산 요소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면 이제 일단은 다시 돌아가셔서 해야 하는데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무튼 생산 요소의 자유 이동이 보장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동소지 자본 이동이 보장된다. 사람이 원래는 여기서 이제 관세에 대한 내용만 있었는데 이제 생산 요소, 인력끼리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그게 공동시장이구나. 그래서 경제동맹 같은 경우에는 EU가 대표적인 예시거든요. EU 역내 공동 경제 정책 수행. 그러니까 유로를 통화를 통합하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체제를 같이 가하든지 그런 내용이지 공동 경제 정책 수행, 경제 동맹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텝 5 완전 경제 통합인데 이건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영역인데 이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상으로만. 그래서 이게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단계를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기출문제 중에 이걸 엄청나게 어렵게 낸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풀어보시면서 어렵게 되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고 기본적으로는 무슨 단계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구나, 무슨 일을 하는구나 그 정도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경제기구 같은 경우에는 WTO와 가트가 있는데 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기구는 아니에요. 그냥 협정이에요, 협정. 그래서 그냥 말만 우리 이렇게 하자 하는 건데 WTO는 여기서 발전을 해가지고 국제기구의 역할, 실제로 형체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가해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국제법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역상품 같은 경우는 원래 유형상품만 됐었으면은 여기서 이제 무형상품, 서비스까지 이제 포함을 하겠다. 좀 더 넓은 범위까지 교역상품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이 내용이고요. 무역 규명 제정 같은 경우에는
가트 같은 경우는 포괄적인 무역 교병 제정은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보증금 협정과 반덤핑 협정을 제정했는데 보조금이란 무엇이냐면은 관세가 부족할 때, 관세 낼 돈이 부족할 때 그런 기업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관세를 좀 내게 하겠다. 그런 게 보조금 협정이고 반덤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덤핑이 뭐냐면은 헐값에 파는 거예요. 졸라 헐값에 원래 값어치를 한 5만 원 하는 건데 이거 1,000원에 막 팔아버리는 거야. 헐값에. 그런 걸 이제 막기 위해서 덤핑을 반한다 해서 반덤핑 협정을 제정한다 하고요. WTO 같은 경우에 여기서 더 나가서 반덤핑에 이제 관세까지 부과를 하고 보조금의 운용 기준을 또 추가하고 비관세 장비에 대한 기준을 강화했다. 비관세하면 관세를 안 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관세를 제외한 것을 모두 비관세를 한다. 헷갈리지 마시라. 관세를 제외한 것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기준은 약화시키고 나머지에 대한 기준은 올려가지고 좀 무역을 많이 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의 제외를 기준을 올리겠다. 허튼 짓 하지 마라. 관세 말고는 그런 내용이고요. 분쟁 해결 절차는 뭐 해결 기구가 없었는데 뭐 기구가 DSB가 설치되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영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살짝 생뚱맞긴 한데 뭐 국제 경영이니까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국제화 과정이 있는데 안 나오네. 아무튼 뭐 국제시장 지형 기업. 그러니까 원래 국내 기업이에요. 처음은 원래 국내에서 시작해야겠죠. 국제화 과정이니까 처음에는 이제 국내에서 시작을 했는데 점차 이제 해외 시장을 이제 공략하기 시작하고 원래 우리나라만 공략을 했으면 중국, 일본 이런 주변 국가를 공략하기 시작하고 현지 생산 지향 국가,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도 회사를 기업을 세우고 중국에도 세우고 해가지고 현지에서 생산을 지향하는 이제 기업으로 발전해서 최종적으로는 세계 시장을 지향한다라는 내용인데 체계적으로 좀 더씩 이제 범위가 넓어진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경영 전략으로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과 해외 시장에서 철수하는 전략. 당연한 거죠. 진출하거나 철수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뭐. 진출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보도록 하고 철수 전략 같은 경우에는 수동적과 능동적이 있습니다. 수동적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장에서 사업 수입회나 현지 국가 정치 세계 경제 악화로 해외 시장에서 철수하는 전략. 그러니까 남의 이유. 수동적인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수동적. 남에 의해서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능동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더 이상 못 보겠다. 돈 못 벌겠다. 아, 꺼져. 하는 게 능동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의 진출 전략인데요. 먼저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은 뭐 이제 말 안 해도 되죠. 직접과 간접은 제3자의 요구를 따른다.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계약 방식인데 첫 번째 국제 라이선싱이 있습니다. 국제 라이선싱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가지는 특허권, 브랜드, 노하우 및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영 자산을 외국의 기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방식입니다. 로열티를 받는다. 라이선싱은 이제 여러 번 이미 들었을 거예요. 라이선싱 중에서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뭐냐면은 디즈니에서 뭐 캐릭터 같은 거 팔아가지고 티셔츠 판매하는 거 그런 걸 예시로 들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국제적으로 이걸 라이선싱 한다. 그럼 국제 라이선싱이고 국제 프랜차이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도날드가 대표적인 예시가 있겠죠. 본사가 해외에 있는 가맹점에게 상표나 상호의 사용권, 제품 판매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맹비 보증금, 프랜차이징 수수료 등을 받아내는 방식. 그래서 로열티가 들어가면은 라이선싱이고 가맹비, 보증금, 프랜차이징 수수료 뭐 이런 게 들어가면 국제 프랜차이징이다. 가맹비면 프랜차이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관리계약 같은 경우는 해외 특정 기업이 경영활동을 대행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방식. 그러니까 경영 대행해준다. 그런 내용이 경영관리계약이고요. 계약 생산 같은 경우는 생산 능력이 있는 해외 현지 기업에게 자사가 요구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마케팅은 자사가 실시하는 방식으로 OEM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OEM. 그리고 턴키와 보트 같은 BOT 같은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했었죠. 제가 언급을 드렸을 겁니다. 플랜트 수출 방식인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그 방식인데 둘 다 플랜트 방식입니다. 턴키 같은 경우는 생산 설비를 건설한 뒤에 설비가 가동되어 생산이 개시될 수 있는 시점에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기업 방식이다. 그러니까 키를 꽂고 돌린 다음에 시동 걸려? 오케이 그럼 넘겨줄게 하는 게 턴키다. 반면에 BOT 같은 경우에는 투자 회사가 생산 설비를 건설, 빌드하고 일정 기간 동안 오퍼레이트, 운영하고 현지 기관에게 정부에게 매각 양도하는 트랜스퍼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BOT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뭔 차이가 있냐? 운영을 왜 하냐? 싶을 수 있잖아.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보면은 턴키 같은 경우에는 시운전 후에 발주기업에게 설비를 바로 양도하면서 공사 대금을 회수하는 반면 그러니까 100만 원 동안 이걸 내고 100만 원에 이걸 해주겠다 했으면 100만 원을 이제 시동 켜주고
잘 되네 하면 이제 돈을 받는 거예요. 반면에 BOT는 100만 원 중에 50만 원 정도를 이 운영을 하면서 이 내가 세운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50만 원을 회수한 다음에 나머지 대금만 이제 그거 문의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내 대금을 받아내는 방식이 이 BOAT 방식이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대금을 어느 정도 회수하는 방식이 BOAT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제적 라이선싱과 국제 프랜차이징도 이제 구별을 한번 해야 할 텐데, 국제 라이선싱 같은 경우에는 이전 대상이 기존의 계약 기술 그리고 이전 기업과 단기적이고 가변적인 관계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냥 이것만 팔고 끝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면 국제 프랜차이징은 사업 전반에 관한 지속적인 지원, 그러니까 가맹비가 가는 그 계약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전적으로 사업 본사가 가맹점을 선정. 내가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본사가 가맹점을 골라야겠죠. 당연한 거죠. 가맹점은 본사로부터 신상품, 진열 방식 등을 꾸준히 지원받는다. 그러니까 지원을 계속 해준다. 본점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얘는 단기적인 반면에 장기적으로 계약 기간만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계약 방식 말고 이제 투자 방식이 있는데, 투자 방식으로는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있다. 직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또 합작 투자와 간접 투자로 나뉘는데, 먼저 투자를 먼저 읽어보면은 정의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에 직접 참여한 것을 목적으로 자본 경영 능력을 기술 인력 등의 생산 요소를 해외로 이전시키는 기업 활동이다. 그러니까 생산 요소를 이전시키는 활동이구나. 먼저 합작 투자와 단독 투자로 나뉘는데, 합작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에서 같이 하는 거겠죠. 여러 명에서 같이 하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위험 부담과 비용이 줄어들겠죠. 당연한 내용입니다. 위험 부담이 줄어든다. 투자 효과가 증대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장점이겠죠. 투자 비용이 줄어들고 위험이 감소한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경영 통제권이 약해진다. 왜? 투자를 같이 했으니까 경영권도 나눠가질 거 아니야. 그래서 통제권이 약하고 합작 파트너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갈등이 생긴다. 내랑 얘랑 같이 투자를 했는데 얘가 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맞아. 그러면은 위험이 존재하겠죠. 반면에 단독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과 단점이 얘랑 합작 투자랑 완전 반대가 되겠죠. 장점 같은 경우에는 경영 통제권이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경영권이 세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단점으로는 합작 투자보다 투자 비용과 위험 부담이 크다. 이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간접 투자 같은 경우는 단순히 배당금이나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그냥 주식 같은 거 사고 채권 같은 거 투자하고 그런 거를 이제 간접 투자를 한다. 직접 투자는 생산 요소를 완전 이동시키는 거. 간접 투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이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목적에 따른 해외 직접 투자. 아까 직접 투자 유형은 또 네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번 육모였나? 24년도 그 수능인가 기출에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까지도 꼭 다 외우셔야 한다. 한번 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에 따른 해외 직접 투자 유형. 자원 조달형 투자, 현지 시간 접근형, 그다음 해외 시장 거점형 투자, 그리고 선진 기술 투자가 있는데, 자원 조달형 투자 같은 경우에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자원 보유국에 진출하여 자원을 개발 및 수입하는 거다. 자원을 얻기 위해 자원을 조달하기 위한 투자 방식이구나. 직접 투자 방식이구나. 생산 요소를 이용하는 이유구나. 또 두 번째, 현지 시장 접근형. 현지 시장의 판매를 위하여. 그러니까 현지 시장을 이제 넓히겠구나. 아까 전에 그 글로벌 경영 그거 배웠었죠? 그런 느낌처럼 현지 시장을 이제 경영을 해야겠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 거점형 투자 같은 경우에는 현지국의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을 이용.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시장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잖아. 얘는 이제 노동력을 이용하는 거야. 노동력을 이용해서 중국같이 노동력 싼 곳에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공장을 지어가지고 생산을 하겠다라는 해외 생산 거점형 투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진 기술의 습득형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자원 조달에 의한 반대되는 내용인데, 신기술을 습득할 목적이야. 얘는 자원이었으면 얘는 신기술을 습득할 목적으로 이제 직접 투자를 해서 생산 요소를 옮긴다 라는 내용이 이 선진 기술 습득형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꼭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왜냐면 문제는 이미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또 나온다고 해서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15, 16단원을 빼고 모두 완성을 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여러 일정도 있고 학교상 일정도 있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촬영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15, 16단원 마케팅 단원은 촬영을 못 하게 돼 버렸는데, 이제 사실 뭐 15, 16단원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냥 통째로 외우시면 되고 이해할 내용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거라 믿겠지만, 또 약속을 못 지키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문제 풀어보시고
그러면은 수능 열심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꼭 풀어보시고 기출 문제 여러 번 돌려보시고 기출 분석까지 해보시길 권하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